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디스틸레이션 관련해서 발표 맡게 된 들어오시면 제가 네, 디스틸레이션 발표 맡게 된 인턴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하게 된 논문 두 가지고, 주로 참고하게 된 논문 두 가지고, 첫 번째 논문은 오늘날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처음으로 약간 정립한 그런 오리지널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 또는 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 서베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오리지널 페이퍼를 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베이 논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좀 핵심 위주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아키텍처 전체를 다룰 수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그 메소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굵직한 내용만 짚더라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모티베이션, 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앞에 그 퀀타이제이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델들의 그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죠. 이건 제가 따로 들고 온 것인데, GPT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뭐 원에서는 뭐 117밀리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GPT-3 들어와서 이제 스케일에 대한 어떤 혁신이 일어났죠. 그래서 175빌리언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사용하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GPT-4 같은 경우에는 뭐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 기존의 175빌리언에서 10배 더 늘어나서 이제 트릴리언 단위까지 가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일단 계산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인퍼런스를 하려면은 모델을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방금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문제점에서 기인이 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일단 레이턴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리얼타임 인퍼런스에 제약이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제약이 많이 생긴다. 여기서 엣지 디바이스는 뭐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라던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 이런 데에서 이제 모델을 다운을 받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요. 이거 밑에 표를 참고를 좀 해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또 찾아봤는데, GPT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려면 얼만큼 용량이 필요한가라고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파라미터 수에 좀 비례를 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4비트로 양자화를 시킨다라고 해도 1테라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근데 뭐 휴대폰에 1테라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응답 하나당 시간적 또는 경제적 비용이 높다. 특히 시간적 비용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GPU를 늘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GPU를 무한정 늘린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뭐 동기화 문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모티베이션은 다 알아봤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리지널 페이퍼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작은 스튜던트 모델이 큰 티처 모델을 따라하게 한다, 미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수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디스틸레이션에 관련한 로스는 그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식이 이제 전체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소프트 타겟과 하드 타겟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바로 드릴 거고, 뭐 알파는 그냥 이 소프트 타겟과 하드 타겟 이 사이의 비율을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일 거고요. 그다음에 되게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t가 템퍼리처 값입니다. 템퍼리처 값의 제곱을 인위적으로 곱해주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는 포인트 같아서 수식적으로 조금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타겟, 하드 타겟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하드 타겟부터 보시면은, 이거는 뭐 저희가 좀 친숙한
원화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뭐 고질병이죠. 인터클래스 릴레이션십이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한다라고 치면은 이거 곱했을 때 0 돼버리죠. 그러면은 인포메이션이 다 사라지게 되고 직관적으로 봐도 그 정답 레이블을 제외하고는 정보량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그런 그 정답 레이블 이외의 클래스들은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소프트 타겟은 쉽게 말해서 티처 모델의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 실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티처 모델이 이 정답을 어떤 식으로 제너럴라이즈를 하는가 그거를 이제 전 클래스에 걸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클래스 스트럭처 또는 뭐 시밀러리티 이런 것들이 정보량이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페이퍼에서 사용한 비유인데요. BMW 카라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라고 쳤을 때 어떤 모델은 가비지 트럭이라고 대답했고 어떤 모델은 캐러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비지 트럭이라고 대답한 모델이 더 이 태스크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당근하고 저 차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해도를 좀 더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오리지널 페이퍼에서 소프트 타겟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템퍼레처 값을 인위적으로 좀 높은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거는 그 QI는 스튜던트 또는 티처 모델의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 것이고 이게 템퍼레처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빨간색 분포로 완만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답 클래스 이외의 다른 클래스들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 클래스에 걸쳐서 티처 모델의 그 답변 패턴을 추출하기가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이 들어갔을 때 그 다른 클래스들에 대한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소프트 타겟과 하드 타겟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제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t제곱을 곱하는 이유는 좀 재밌게도 소프트 타겟의 그레디언트 값이 t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도 과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간단하게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QI, PI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스튜던트하고 티처의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다음에 로스는 그냥 KL 다이버전스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텀 뭐 요거를 그냥 미분하면 되겠죠. 이걸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대입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되면 t분의 qi-pi 이런 로짓에 관련된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수학적인 개념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first order Taylor expansion 그 1차 테일러 급수 확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걸 왜 쓰냐면 근사를 하기 위해서 근사를 해서 이제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특정 템퍼레처 값을 만족을 시키게 되면은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로짓의 분포에서 그 시그마 값 그 표준 편차 값 요거와 템퍼레처 값이 비슷하게 되면은 그 근사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짓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적정 템퍼레처 값이 클래스에 따라 다릅니다. 뭐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그냥 뭐 텍스트를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텍스트 값 그 적정 템퍼레처 값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스포넨셜 텀이죠.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kt 제곱분의 zi-vi 여기서 k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그마 1부터 k까지죠. 클래스 전체 개수를 의미하고요. zivi는 그냥 그 확률 분포로 바꾸기 전에 로직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에 따라서 t제곱이 곱해지게 된다. 사실 템퍼레처라는 게 좀 약간 뭐 응답의 자유도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로스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게 좀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식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MNIST를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preliminary experiment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티처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해서 인퍼런스를 돌렸는데 67개의 에러가 나왔고 스튜던트 모델은 그 트랜스퍼 데이터셋 그 디스틸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셋으로 그냥 생으로 학습을 했을 때는 146개의 에러가 나오고 디스틸레이션을 템퍼레처가 21대 적용을 하면은 반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템퍼레처 값이 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템퍼레처 값은 뭐 모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되게 재밌게도 3이라는 데이터를 아예 빼고 진행을 합니다. 3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빼고 진행을 했는데도 그 206개의 에러가 206개의 에러만 발생을 했고 그 중에 133개만 3이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셋에 포함된 3의 개수는 1010개였고요. 그러면 한 900개 정도는 맞췄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리서처들이 이거 그 3에 대한 바이어스가 학습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위적으로 그 바이어스 값을 3.5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에러가 지금 절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14개만 3이다. 그러면 이제 한 전체 10분의 1 정도만 그 3이 해당하게 되는 거니까 거의 다 맞췄다. 그냥 좀 다른 것들과 동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티처의 패턴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데이터가 좀 적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약간 디스틸레이션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두 번째 거는 일단 스피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한 것이고요. ASR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는데 티처 앙상블이라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10개 모델을 사용해서 평균 낸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베이스라인이 그 티처 하나를 사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x 앙상블 요게 이제 앙상블 전략을 활용한 것인데요. 이 티처 모델을 활용을 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했더니 기존의 베이스라인인 티처 모델보다 애큐리시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정확도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런타임 페널티도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그 스페셜리스트 앙상블 전략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 건데 뭐 JFT라는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사용하냐면 일단 싱글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좀 헷갈리는 데이터 서브셋이 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버섯 종류를 구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할 수 있어서 그거를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죠. 그거에 대한 전문가를 따로 이제 좀 작은 모델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를 생으로 학습을 시키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병렬적으로 좀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는 것에서 모티베이션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여러 가지 스페셜리스트 모델들을 그냥 생산하는 그런 것이고 모델 압축하는 개념은 사실 아니라서 네,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냐면 절반은 일단 먼저 제너럴리스트 모델 그냥 이제 원래 사용하던 그 모델 제너럴리스트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작은 스페셜리스트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절반은 그 랜덤하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을 시키고 절반은 그 특정 클래스에 맞는 그 헷갈리는 클래스에 맞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인퍼런스마다 이 식을 최소화하는 디스트리뷰션 Q를 찾아서 응답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저식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대신에 여기 리서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애큐러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를 좀 보자면 일단 병렬 학습이 가능해서 학습 시간이 적다. 그 다음에 정확도가 향상됐고 만약에 특정 클래스에서 좀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스페셜리스트만 따로 재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실 그 뒤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활용이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멀티티처 KD라던가 아니면 뭐 모의 이런 것들로 계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본 것인데 그 모델 압축 전략이 KD 그러니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프루닝이라던가 퀀타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과 비교해서 왜 써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성능 유지 또는 향상이 굉장히 큰 그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적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그 아키텍처가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바꿀 것이 없고 뭐 앞에서 그 퀀타이제이션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전용 ALU를 사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어느 정도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전략들은. 그다음에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식 전이가 가능하다. 뭐 다른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지식이 전이가 돼서 어떤 큰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도메인에서
그 다른 좀 데이터가 적은 다른 모델로 지식을 전이를 시켜서 스튜던트 모델을 좀 높은 성능을 가지는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코스트가 높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베이 논문을 활용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메소드를 분류를 했냐면 소스, 스킴, 알고리즘, 모달리티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분류를 했는데 사실 모달리티는 그냥 뭐 이런 데이터 쓴다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아마 목요일 발표 때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하든지 아니면 생략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부터 먼저 보자면 일단 로짓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티처 모델의 최종 로짓 그 예측값 요거를 모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어떤 메소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냐를 보면은 일단 그 로짓 분포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메소드도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그 평탄화 전략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뭐 노이즈를 씌우는 전략도 있다고 합니다. 하이 템퍼레처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로스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건 아닌데 COT 디스틸레이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좀 분류를 빼놨습니다. COT 디스틸레이션이 뭐 완전히 로짓 파트에 좀 부합하다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값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분류를 했고 이거는 이제 리스닝과 답변을 모두 다 모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처 베이스인데 이거는 중간에 그 뭐 피처 레이어 여기에서 이제 그 로직 값들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뭐 어디서 뽑아오느냐 그걸 보면 뭐 액티베이션, 어텐션 레이어 뭐 이런 거에서 뽑아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도 뽑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매스메티컬 웨이즈랑 트레이너블 웨이즈 이렇게 나눠놨는데 뭐 이거는 그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뭐 좀 정해져 있는 매트릭스에다가 곱해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규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고 트레이너블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매트릭스를 또 두어서 이것도 학습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피처를 뽑아오는 방식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거 또는 뭐 노이즈를 좀 노이즈를 줬다가 다시 디노이징을 하는 그런 거를 학습을 시키는 좀 작은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imilarity based인데 여기는 사실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앞에 거랑 되게 저도 찾아보면서 많이 헷갈렸는데 그 패턴에 대한 값 자체를 뽑아서 그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patterns not logis라고 따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레벨 similarity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간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값을 또 뽑아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디셀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피처 레벨에서는 피처 레이어에서 그런 값을 뽑아오는 것이고 클래스 레벨에서는 클래스 내에서 그런 패턴을 뽑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지온 레벨은 그 비전 쪽에서만 사용되는 것인데 이미지의 어떤 특정한 지역들 리전들을 에서부터 패턴을 뽑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소스에 대한 것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스킴인데 오프라인, 온라인, 셀프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티처 모델 학습한 다음에 프리즈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티처 모델을 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고 뭐 세부 전략으로는 뭐 앞에 나왔던 그 소스 관련의 전략들 그것들을 접목시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getLike라고 하는데 제너레이티브 방식입니다. 이거는 합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뭐 합성 데이터를 좀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오리지널 데이터 아예 없이 데이터 프리 방식으로도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좀 적은 도메인에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KD는 이게 사실 스튜던트 모델하고 티처 모델하고 그 캐패시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그 크기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로스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브리지 티처 여기서 그 티칭 어시스턴트 TA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몇 개의 TA를 활용을 해서 그 어떤 캐패시티 갭을 완화를 시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싱글 스테이지고요. 그 티처 모델 학습을 하면서 스튜던트 모델도 동시에 학습하는 그런 방식이고 원 티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나 메이저리티 보팅을 이용을 해서 스튜던트로부터 하나의 응답을 생성해서 티처로 활용을 한다. 여러 스튜던트가 하나의 티처를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피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티처 역할을 수행을 한 다음에 얘도 이제 똑같이 티처 응답을 취합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이건 셀프 디스틸레이션이기도 한데 그 모델을 학습을 하면 여러 가지 에포크가 생기게 되고 그 이전 에포크의 모델을 가지고 티처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또 다시 나오는데 일단 셀프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그냥 모방을 시키는 것이고요.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하고 또 다른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찾아보면서 이게 어떻게 디스틸레이션이냐, 모델 압축을 하지 않는 것이지 않나 라고 의문점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압축이 수행되지 못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왜 쓰냐면 소프트 타겟을 어쨌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성능 향상을 효과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것들 보면은 born again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프리즈를 시킨 다음에 얘를 티처로 재사용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냅샷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전 에포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딥 뮤추얼 트레이닝은 약간 피어 트레이닝 피어 디스틸레이션 같이 다른 스튜던트의 아웃풋을 그냥 고려만 한다라고 하는데 피어보다는 좀 더 좀 예전 방식, 좀 더 안 좋은 방식이라고 피어 디스틸레이션이 좀 더 선진된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킴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 알고리즘에 대한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분량 조절을 좀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좀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30분 안에는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목요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필요하면 하기로 하고요. 좀 전체적으로 핵심들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7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부터 보면 어텐션 베이스드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뭐 피처나 뭐 본관적 정보 이런 것들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어드버서리얼 같은 경우에는 겐스타일이라고 해서 아까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티처와 스튜던트의 출력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별하지 못하도록 학습하는 방향으로 디스틸레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자, 합성 데이터 생성을 통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리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되게 유망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 티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몇 번 설명이 나왔었는데 여러 티처들의 출력을 평균 내거나 메이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하나로 취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스튜던트 여러 개가 티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로스 모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갖는 모델들에 관해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레이블이 풍부한 모달리티에서 적은 모달리티로 지식을 이전시킬 수 있다. 뭐 여기도 예시가 나와 있는데 3D 처리 모델이 멀티뷰 정보 처리 모델을 디스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멀티뷰 데이터보다는 3D 데이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이 데이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래프 베이스드는 그냥 뭐 그래프화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막 주류 전략은 아니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망한 이유가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디스틸레이션이 특히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어져도 결과가 좋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트라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티브, 앵커,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제 학생 그 티처 모델 스튜던트 모델을 포지티브에 가깝고 네거티브에 멀게 하는 로스함수를 이용을 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 가지 메소드들 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챌린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캐퍼시티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튜던트가 티처의 놀리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비싸다는 점을 단점으로 둘 수가 있고요.